걷는 습관이 나를 바꾼다. 후타 쓰고 고저. 회의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부장님. 중요한 회의가 코앞인데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장이 사무실 뒤편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손에는 휴대폰도 없고 그냥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돌아온 그 부장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나오지 않던 해법을 10분 만에 풀어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저분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엘비스 최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곁에 두고 다시 펼쳐보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후타 쓰기 고조라는 일본 작가가 쓴 걷는 습관이 나를 바꾼다라는 책입니다. 표지만 보면 평범한 건강서처럼 보이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이게 단순한 운동책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지, 어떻게 걸으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지, 어떻게 걸으면 협상에서 이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걸으면 인격까지 달라지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삼성 SDS 대표이사를 지낸 모 사장입니다. 모 사장은 매일 아침 6시부터 40분 이상 속보를 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곧바로 계단을 올라 24층 집무실까지 7분 안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퇴근해서는 자기가 사는 14층 아파트를 걸어 올라가고 저녁 10시쯤에는 집 근처 공원을 30분 이상 산책한다고 말합니다. 대기업 사장이 왜 이렇게까지 걷는 일에 집착할까요? 본인의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위해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걸으면서 집중력을 높여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삼성 SDS 사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큰 고민은 7,000명이 넘는 임직원과 400여 곳이 넘는 사업장에 흩어져 일하는 직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산책하다가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로 풀었다고 합니다. 바로 매주 이메일로 보내는 CEO의 월요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한 통이 거대 조직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산책길에서 떠오른 단 한 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노려보면서 머리를 쥐어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던가요? 한참 책상에 앉아있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는 길에 또는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갑자기 무릎을 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아시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칸트의 산책은 너무나 정확해서 동네 주부들이 칸트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칸트가 평생 산책을 2번 걸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빠져들어서, 또 한 번은 프랑스 대혁명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에 빠져서. 칸트는 그 단조로운 산책 속에서 순수 이성 비판을 썼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걷는 자의 발끝에서 나온다. 니체는 알프스의 산과 호숫가를 10년 가까이 걸으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학문 같은 대표작을 써냈습니다. 또 한 명의 거장 장자크 루소는 자신의 책 에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첫 철학 스승은 우리 발이다. 머리가 아니라 발입니다.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학교를 니케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학교의 학파를 사람들은 소유학파라고 불렀습니다. 한가롭게 거닐며 학문을 한다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을 책상 앞에 앉히지 않았어요.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가르쳤습니다. 베토벤은 어땠을까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후에 베토벤은 산책길에서 영감을 받아 그 유명한 전원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우리 동양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걷기의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보세요. 다산이 강진에서 18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권에 가까운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책은 강진의 산과들과 강가를 걸으며 사색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김만중 선생은 남해 노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산책 끝에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를 썼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그리고 현대의 경영자들까지 왜 이렇게 한결같이 걷는 일에 매달렸을까요? 우연히 이렇게까지 일관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타 쓰기 고조의 이 책은 바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줍니다. 우리 뇌의 무게는 사실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관이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18%를 소비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 먹는 하마예요. 그리고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단 하나, 포도당뿐입니다. 단백질도 아니고 지방도 아닙니다. 오직 포도당. 그런데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뇌가 잘 돌아가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활동이 무엇이냐? 바로 걷기입니다.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신의 큰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심장이 더 힘차게 박동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포도당이 뇌에 더 많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뇌가 더 잘 돌아갑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뇌과학 연구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한국말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부르는데 그냥 뇌의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에 비료를 주면 잘 자라죠. 마찬가지로 이 BDNF는 우리 뇌세포가 잘 자라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함께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일 40분씩 걷게 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의 부피가 2% 증가했습니다. 노화로 줄어들어야 할 해마가 오히려 커진 겁니다. 같은 기간 그냥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해마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 이상 실천한 성인의 뇌 전두엽 활성도가 평균 12% 이상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계획력, 감정 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우울증을 완화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고 충동을 조절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은 리듬감 있는 반복 동작이 뇌관을 자극할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 운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걷기입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 단순한 리듬이 우리 뇌에 행복 호르몬의 샤워를 만들어줍니다.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과 성취감을 만드는 호르몬이죠. 걷기는 이 도파민의 분비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그래서 걷고 나면 의욕이 솟고 무기력이 사라지고 다시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이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손목닥터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18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인 50.6%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중장년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기 참여자의 스트레스는 48.6%가 감소했고 우울증 증상은 26.6%가 줄었습니다. 걷기 하나로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의 가장 독특한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다. 걷기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든다. 그래서 책의 메시지는 바쁘니까 걷지 마라가 아니라 오히려 바쁠수록 걸어라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분초를 다투며 일하던 시대에는 근무 시간 중에 잠깐 걷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진짜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일수록 반드시 걷는다. 왜일까요? 노동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이 한자리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일정 시간마다 짧은 휴식을 취하면 작업 능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휴식이라고 하면 보통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동료와 잡담을 하죠. 후타쓰기 고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휴식은 진짜 휴식이 아니다. 일의 능률을 진짜로 회복시키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릎을 치실 겁니다. 책에서는 안정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의 만성 피로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모니터 화면에서 오래 눈을 떼지 못하면 눈의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라는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침침해지고 두통이 오고 집중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정피로는 자리에 앉아 쉰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서 멀리 있는 풍경을 보면서 걸어야 풀립니다. 후타쓰기 고조는 더 구체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2시간 일을 했다면 20분은 걸어라. 화장실에 갈 때도 같은 층의 화장실 말고 일부러 다른 층의 화장실을 이용해라. 점심을 먹을 때도 회사 바로 앞 식당이 아니라 10분쯤 걸어가야 하는 식당을 골라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라. 그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뇌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다음 챕터에서 시작됩니다. 책의 두 번째 큰 주제는 아이디어는 다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상 앞에서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할 때 우리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좌뇌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의 틀을 깨는 발상은 좌뇌만으로는 안 나옵니다. 우뇌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뇌를 어떻게 깨울 것인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좌뇌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좌뇌의 논리 회로가 약간 후퇴하면서 우뇌가 활동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후타쓰기 고조는
이 책에서 만다라트라는 도구를 적극 추천합니다. 만다라트는 가로, 3칸, 세로, 3칸짜리 정사각형 표 9개를 더 큰 격자 안에 배치한 형태입니다. 작은 셀이 총 81개가 되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한가운데에 핵심 목표를 적습니다. 그 주변 8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 그 세부 목표 하나하나를 또 다른 작은 표의 중앙에 옮겨 적고 그 주변 8칸에 다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적습니다. 이 만다라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성한 만다라트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가운데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목표를 적고 그 주변에 몸 만들기, 제구, 구속, 멘탈, 인간성, 운, 변화구라는 8개의 세부 목표를 적었습니다. 인간성과 운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그는 그 만다라트에 적힌 그대로 살아왔고 결국 메이저리그 정상에 섰습니다. 푸타스기 고조는 만다라트와 걷기를 결합하라고 권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빈 종이를 놓고 무작정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만다라트라는 틀이 있으면 한 칸 한 칸 채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사고의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한 칸을 채울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그 한 칸을 머릿속으로 굴려보세요. 어느 순간 답이 떠오릅니다. 책의 또 다른 백미는 협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푸타스기 고조는 협상에서 성과를 올리려면 미리 5가지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협상의 목적, 협상의 기본 자세, 적임자, 적절한 일정, 그리고 좋은 장소. 이 5번째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장소를 사소하게 여기는데 푸타스기 고조는 장소가 협상의 성패를 가른다고 단언합니다. 그가 권하는 원칙은 가능한 한 홈그라운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프로야구를 보세요. 대부분의 팀이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승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책에서 가장 신선한 통찰은 워킹 미팅, 그러니까 걸으면서 하는 회의입니다. 회의실 책상에 마주 앉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자세가 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걸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추면서 묘한 동조감이 생겨납니다.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감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워킹 미팅의 광신도였습니다. 잡스의 전기를 보면 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회사 캠퍼스를 동료들과 몇 시간씩 걸으며 토론했다는 일화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자유롭고 격렬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토론은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라 함께 걸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걷기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그냥 걸어 다녔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왜 그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책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냥 걷는 것과 제대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에 출간된 또 다른 책 한 권을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재활의학팀의 김웅수 물리치료사가 쓴 나는 바로 걷고 있는 걸까라는 책입니다. 김웅수 선생은 30년 가까이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걸음을 보면 그 사람의 통증이 보인다. 잘못된 걸음걸이 하나가 족저근막염, 무릎 통증, 허리 통증, 목 통증, 심지어 편두통까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만보씩 걷는다고 해도 그 걸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푸타스기 고조도 책의 한 챕터 전체를 좋은 자세와 호흡법에 할애합니다. 그가 가르쳐주는 바른 자세를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머리 꼭대기에 한의학에서 백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선과 양쪽 귀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누군가 위에서 실로 끌어당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요. 그러면 후두부, 등, 엉덩이의 가장 높은 부분이 일직선으로 이어집니다. 두 팔은 겨드랑이를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상체는 항상 하늘에서 끌어당기듯 곧게 세우고 걸으셔야 합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뒤에 남은 발은 발끝으로 지면을 차게 됩니다. 여기에 김웅수 선생의 3단계 보행 교정법을 보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배꼽 당기기입니다. 걸을 때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 밟고 걷기입니다. 길에 가상의 일직선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을 따라 발의 방향과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릎 들기입니다. 평소보다 무릎을 살짝 더 들어 올리면서 걷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면서 걸으시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운동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호흡의 한자, 호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들이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쉬는 게 먼저입니다.
폐 안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데 새 산소가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충분히 내뱉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소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 책의 마지막 큰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걸으면 인격이 높아진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격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온다고. 그런데 후타쓰기 고조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먼저 변하면 마음이 따라온다. 특히 걸음걸이를 바꾸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 결국 내 성격까지 바뀐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난 후 단 몇 초 안에 형성된 인상이 그 후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인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얼굴이 아닙니다. 옷차림도 아닙니다. 걸음걸이입니다. 등이 굽고 발을 질질 끄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자신감이 없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신기한 건 이 판단이 본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걷는지를 본인의 뇌도 보고 있습니다. 등을 굽히고 걸으면 본인 뇌가 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학습합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 뇌가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학습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정말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후타쓰기 고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에서 시작하지 말고 걸음걸이에서 시작하라. 또 하나 흥미로운 챕터가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마주 앉아서 대화하기보다 같이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녀와 사이가 멀어진 아버지가 있다면 마주 앉아 대화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산책을 나가보세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책을 펴고 부부 상담을 하기 전에 일단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세요. 같이 걷는 그 시간이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 강력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걷는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건강이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일이 잘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지막으로 인격이라고 부르는 그 무형의 자산까지 두툼해집니다. 그것도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와 마음먹는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 40, 5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근육이 줄어듭니다. 뼈의 밀도가 떨어집니다. 혈관이 굳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의 인지 기능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손실을 한 번에 되돌릴 마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손실의 속도를 늦추고 일부는 되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비약물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후타쓰기 고조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1시간씩 걸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결심하면 3일을 못 간다. 시작은 5분이면 충분하다. 출근길에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보는 5분. 점심 먹고 식당에서 사무실까지 일부러 멀리 돌아오는 5분.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5분. 그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어느 순간 40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의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안 하면 허전한 습관이 됩니다. 걷기가 좋다는 건. 그런데 후타쓰기 고조의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그 좋은 걷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단순히 운동을 넘어 일과 공부와 인간관계와 인격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같은 10분의 산책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걷는 게 아니라 뇌를 깨우는 시간, 아이디어를 길어올리는 시간,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경험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